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둔화를 확인하면서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내내 올라가면서 4,5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애플 등이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긴 했습니다. 어제도 또 뉴욕장도 국내장에 이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장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장 후반까지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보다는 후반 들어서 조금 약화되는 흐름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시장 지수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분위기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8%였죠. 그 전 거래일 대비해서 상승 종목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저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내용 하나씩 보죠. 미국의 고용 둔화, 이 배드 뉴스가 시장에서는 긴축을 고강도로 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굿뉴스로 받아들이면서 뉴욕장이 올랐고요. 그에 힘입어서 국내장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는 결국 음봉을 기록했어요. 장 초 대비 장 후반에 상승폭을 줄이는 형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일간의 흐름을 보시면 3일 동안 코스피가 올랐는데 그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 줄고요. 하락 종목 수가 올라옵니다. 상대 강도가 코스피가 약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요 이평선도 잘 뚫고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 어제 20일 신고가 종목들이 급증하는 현상 확인이 됐는데요. 어찌 보면 주요 이제 작은 사이즈의 테마나 섹터가 꽤 좋은 탄력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이 좀 증가할 때는 또 단기적인 흐름상 부담을 느끼면서 살짝 조정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ADP 고용과 PC 물가 그리고 정부의 고용 데이터 등이 이번 주 후반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국내장이 조금 경계감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ADP 고용은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건 국내에서는 어제 엔비디아, 테슬라 폭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자율주행 쪽이 어제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뉴스도 좀 뒷받침을 해줬죠. 현대차 측에서 자율주행 레벨 3 연내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정부 측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쪽이 괜찮았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언젠간 그려가면서 슈퍼컴퓨팅으로 엄청난 빅데이터를 모아가겠다는데 그 슈퍼컴퓨터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10,000개 이상 쓰인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HBM이 또 같이 올라갔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여전히 AI와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이 더 짙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살짝 차별화는 있었습니다. 펩트론은 올랐으나 다른 종목은 좀 처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7월에 방한 관광객 데이터가 나왔는데 7월 기준 1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주도 비교적 그래도 자리를 지켰어요. 화장품, 카지노, 밥솥, 면세 쪽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AI, 엔터, 그리고 웹툰 게임도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돌리는 최근의 흐름인데요. 지켜봐야겠죠. 2차 전지는 상대 강도는 약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올랐던 게 2차 전지 이슈로 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2차 전지 장비주나 일부 종목들만 상승에 동참했죠. 자, 보험과 조선, 상사, 음식료 쪽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 대비 장 후반이 약했던 좀 어설픈 마무리를 보인 어제였습니다. 자, 어제 종목들로 보시면 반도체 쪽은요. 테슬라 슈퍼컴 이슈와 또 엔비디아, 구글 협력하는데 거기에 엔비디아 GPU 쓴다라는 뉴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다음 HBM4를 2025년에 양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텍플러스, TFE, 이오테크닉스 등이 되겠죠. 다만 이들 종목도 TFE 같은 경우는 10% 넘는 상승분을 장 후반에 조금씩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근데 탄력이 점점 커진 게 아니라 탄력을 좀 줄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슈 대비 반도체 쪽에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이 어제 사실 거의 다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슈도 있었고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한다. 그리고 정부가 2030년에는 레벨 4 구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율주행 뉴스가 어젠 참 많았고요. DY가 대장으로 치고 나갔네요. 30% 올랐고요. 그 밖에 자율주행 종목들 강세였는데 눈에 띄는 대형주로는 현대 오토에버 있고요. 넥스트칩, 텔레칩스 등의 종목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뿌듯합니다. 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들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레벨 0부터 해서 레벨 5까지 있고요. 무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 자동차가 레벨 0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 3를 현대차가 연내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힌 거고 레벨 4를 정부가 2030년에 목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레벨 4 같은 경우는 특정 도로 조건에서 거의 다 자율주행인데 악천후가 있는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거고요. 테슬라의 목표는 이거죠.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불필요한 정말 차에서 책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빅테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일부인데요. 구글은 자율주행 사업 자회사로 웨이모 두고 있죠. 굉장히 빨랐던 바 있습니다. 유료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이고요. 바이두도 생각보다 빨리 치고 나왔어요. 세계 두 번째로 유료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GM, 테슬라,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 그룹까지 줄줄이 자율주행이란 목표를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 테슬라에 대한 차량 판매는 사실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FSD,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살폈던 바가 있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인가, 이제 슈퍼컴퓨터 얘기로 결국 데이터를 확보해서 자율주행을 꿈꾸고 테슬라는 그로 인한 FSD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목표다라는 점을 어제 얘기했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분류한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어제 오른 종목이고요. 파란색은 내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확실히 많은 쪽은 카메라와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조금 반영을 보여주는 쪽은 소프트웨어, 카메라,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정말 제대로 갈 때쯤에 다른 쪽에서도 이제 후발로 따라갈 여지가 있겠죠. 우선은 대장 분야가 어디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카메라 쪽에서 못 갔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언제나 삼성전기는 이렇게 좀 못 간 쪽에 요즘 들어가고 있는데 뉴스가 살짝 또 나왔어요. 삼성전기, 테슬라랑 카메라 모듈 납품하냐 마냐 이거 공식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기가 어제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미확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7번째입니다. 무려 미확정이라는 얘기가. 어제 나온 얘기는 고객과 협의 중이다. 세부 사항은 못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하면 시장은 지금 다 테슬라를 예상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이겠지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게 된다면 못 간 거 좀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카메라 모듈 쪽 계속해서 한번 흐름 추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면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아이템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 아이템이. 과거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렇게 커다란 주도주가 있고 그 아래에서 로봇이나 엔터, 화장품, 조금 작은 사이즈의 섹터가 적당한 주기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같은 기간으로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같은 기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굵은 주도주 아래 조금 작은 종목들의 순환 이렇게 주기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따라가 볼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기간 안에 정말 엄청난 섹터가 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HBM 치고 빠지고 화장품 올라왔다, 당뇨 내려갔다, 조선 올라왔다가 전고체, 포스코그룹 브리핑으로 그걸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방송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엔 다양한 투자자가 있고 그 성격에 맞춰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속된 말로 물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레이딩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모아서 제대로 된 전략을 짜서 장기 전략을 갈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혹은 섞어서 투트랙으로 갈지 잘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짧아지는 주기, 그에 맞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보시죠.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올라갔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졸츠 보고서에 이어서 고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고요. 2분기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찌 보면 둘 다 경기에 대한 걱정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오히려 시장은 긴축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속화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에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장은 나름의 반등을 유지했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3주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요. S&P 500은 유틸리티, 헬스를 제외하고 9개 업종이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가는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지금 허리케인 이슈와 함께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했어요. 배럴당 8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 특징주들 보시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차별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웠었는데 오늘장 2% 정도 올랐습니다. AI가 메모리 반도체 침체를 끝낸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그동안 온통 AI 반도체에 주목됐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마이크론도 오늘은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휴렛패커드, HP 쪽에서는 분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6% 정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두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 출격을 앞두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곧 승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정도 올랐어요.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의 내수만으로도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꽤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AI 종목군들이 괜찮았습니다. 팔란티어부터 해서 C3 AI까지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통신 위성 쪽도 흐름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통신 위성 이런 쪽이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수정 앵커가 브리핑 해주실 겁니다. 자, 애플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어요. 9월 12일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방산, 통신, AI가 강세였습니다. 자, 반면에 금융권이 좀 약세죠.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부진합니다. 이틀간 말씀드렸던 약가 인하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급락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것과 2026년에 약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시장에서 뉴스가 조금 잦게 나오는 게 바로 실리콘 응급제 소식입니다. 시세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뉴스는 꽤 많이 나옵니다. 마켓츠에서 실리콘 응급제 성장률이 연 23%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결국에는 충전 속도도 빨리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도 올려가는 차세대 기대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 되겠고요. 실리콘 응급제 내년 상용화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감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실리콘 응급제 문제점을 밝힌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영향에 어제 시간외에서 KBG 등의 종목들 올라갔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현대차와 고려아연이 2차 전지 동맹 맺었다라는 소식과 현대차가 고려아연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 등이 있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시간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결국 광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이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시죠. 충전소 얘기 내년에 더 설치한다. 이거 단골 소지긴 한데 나왔습니다. 체크 넣어두시고요. 태백시에서 티타늄 얘기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경동인베스트가 강세 흐름 나타냈죠. 저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무빙입니다.
이 무빙이 이제 키노라이츠 통합 콘텐츠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관련주 한번 체크해봤고요. 웹툰도 요즘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상황에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온통 흑연 관련주들의 시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월화수 지나갔고 오늘 목요일이죠. 일정이 있습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이기도 하고 중국의 8월 제조업 데이터, 비제조업 데이터 나오니까요. 어떻게 전달될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어제 KT의 차트를 좀 보내드렸는데 네. KT가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요? 했더니 또 앵커님도 정말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통신주 오랜만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흐름부터 체크해보죠. 딱 이 무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이죠. 이럴 때 한창 또 배당 쏠쏠한 종목들에 관심이 많이 가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앞서 얘기해 주셨듯 여러 가지 테마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때는 좀 방어주 성격이 짙은 종목에도 눈을 두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 이동통신 3사의 흐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사실 재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차트 흐름 보시면 큰 요동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이쪽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주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SK텔레콤이 5% 가까이 올라갔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지금 6월 지나서 7, 8월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라고 봐야겠죠. 현재 시간으로 29일에 시티그룹에서도 AT&T와 버라이즌 쪽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통신주를 향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슈겠죠. 지난 3월 말에 이제 기존의 구현모 회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 5개월 동안 CEO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T 같은 경우에는 그 거버넌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요. 새 수장을 맞이하기 전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요. 특히나 이 김영섭 새 대표 같은 경우에는 LG U+ CFO 그리고 LG CNS 사장 등등 LG 계열사에서만 경력을 40년 정도 지내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ICT 쪽에서도 굉장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KT가 새로운 사장을 맞이함과 동시에 ICT 쪽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KT가 지금 33,000원대라는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조용하게 웃던 KT가 어제는 재료 소멸 때문에 결국에 하락으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벽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은 막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참 우려했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딱 거치자마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KT의 주가 부진의 큰 원인이었던 부분이 한층 완화가 됐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경영 계획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연초에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차츰 거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BNK투자증권에서는 그 사이에 5개월 동안 2차례 정도 CEO의 선정 과정이 있긴 했지만 정말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망감도 더 컸던 거고요. 하지만 이 세 번째 CEO 선정 과정이 잘 됐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4개월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8개월간의 시간을 좀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주가가 33,000원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4만 원대에 가려면 앞으로 2년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사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모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9월에는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분기에 통신주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8월만 보더라도 한 3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1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KT를 샀거든요. 하지만 이 3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이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만 원 유지하긴 하지만 3만 3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 통신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증권에서는 연내 27%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을 9월의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B2B 쪽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책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LG U+ 보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에다가 콘텐츠라는 신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현대차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고 있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이익이 급증하는 것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9월에는 종목을 좀 교체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신주마다 증권사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기 때문에 통신주들의 주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했죠. 그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SK텔레콤은 MSCI 지수에서 작년 8월에 편출이 됐었고요. KT는 앞서 봤던 CEO 공백 사태가 지속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이제 소외가 되어 있었던 LG U+ 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소폭이나마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지만 올해 통신 3사의 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4% 늘어났어요. 2021년에는 10년 만에 이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어가면서 연평균으로 10% 정도의 이익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통신 3사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8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7%, 6%, 8%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4대 은행에서 지금 내는 평균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점을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매력이 쏠쏠하다라는 게 통신주의 매력이긴 하겠죠. 하나증권에서는 이걸 좀 이론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기대 배당 수익률 8% 정도, KT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주당 배당이 있는데 2,100원 정도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요소만 있는 걸까요? 우려할 사항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G에 대해서 이제 부당 광고를 가지고 좀 제재를 가했어요. 이게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이제 문제로 제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건 이론상의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판단에 간극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만큼 이 이슈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5G와 통신 장비주도 웃었습니다. 특히나 이 솔리드 같은 경우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또 부각되면서 어제 크게 올라갔죠. 이 솔리드와 오이솔루션은 지난 시간에 진만쌤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저렇게 딱 박아두셔서 진만쌤 참 각인으로 네.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통신과 통신 장비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살짝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스마트 팩토리 다들 아시겠죠? 생산 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해서 공정 전반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산과 여러 가지 공장의 효율성을 올리는 과정이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봇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리슈어링, 니어슈어링, 프렌드 슈어링 이런 식으로 서로 인접 국가와 동맹을 맺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공급망 재편 속에 공장을 다시 짓는 곳이 늘어납니다. 다시 지을 때 과거 방식으로 짓진 않겠죠. 지금의 첨단 기술 다 때려 넣어서 스마트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에 맞춰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고 나날이 올라가는 인건비 부담에 여러 가지 자동화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공정이 미세화되고 시스템 효율화 혹은 배터리 같은 거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동화 시켜야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 팩토리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ABC, 요즘 ABC 외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IBK, ABC 포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정부도 ABCD 얘기했고요. 이쪽도 AI,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설정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검사 자동화, 물류 자동화, 제조 자동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주들 뭐 찾는 데까지 일단 다 찾아봤습니다. 더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참고하시고요. 티라유텍도 많이 대장으로도 언급을 하고요. 뭐 그밖에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 나옵니다. 로봇주들도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화 쪽 얘기가 나오니까요. 현대 무벡스도 확인이 되고 있고 뭐 부품 쪽에서 TPC도 언급이 되니까요.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관심 두고 있던 기업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좀 좋은 분야는 이 시스템 통합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주식을 보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요. 이 스토리를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CEO 인베스터데이 이야기 6월 29일에 방송을 해드렸고 그 뒤로 현대 오토에버가 정말 3년 박스권을 탈피하고 지금 3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초점이 맞췄던 것은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었는데 갖고 있는 사업이 IT 아웃소싱이나 시스템 통합,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시장 에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죠. 시스템 통합의 대표적인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포스코DX, 삼성 SDS 각 대기업별로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같이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도 오늘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이야기에 대한 종합지를 한번 내려보죠.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강하지도 않습니다. 뭐 시세들 주도주는 후반 들어서 탄력 잃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날그날의 테마만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장이에요. 시장 평가해 주시고 전략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시장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화요일 날 나와서 시장 계속 괜찮을 거고요. 뭐 지수가 직전 고점 돌파하기는 살짝 이제 수급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도 이제 안 좋다가 이제 좀 더 끌어올렸었던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를 했는데 미국 GDP 추정치가 살짝 꺾였고요. 그다음에 구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도 그리 엄청 나쁘지도 않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이제 적당 구간에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데이터 수치가 계절적 수치 지나고 혹은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뭐 괜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이 사실상 주식 트레이딩 혹은 이제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지금 시장 자체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둘이 수급을 공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정말로 이제 모든 이제 기업들 이제 기술주 상위권들이 모두 오르는 그런 이제 액션들보다는 하루는 2차 전지가 하루는 반도체가 수급을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시장을 이제 좀 섭렵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하루에 한 섹터가 오르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이제 밀리는 섹터는 또 밀림에 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중간단의 역할을 하는 그 섹터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점. 테마도 이제 빠르게 도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이 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지금 제가 예전에 지난주부터 해서 확보해라 했던 현금을 적극적으로 쓰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 13일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트레이딩 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말로 이제 그 테마주 이제 그날 이제 단기로 엄청나게 오르는 거 꼭다리에 잡으시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테마가 아까 이제 이제 곡선 있잖아요. 네. 그 곡선 내에서 이제 하단부에 있으면 그거 이제 매수하시면은 정말로 그게 정말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서 하단부에 있는 섹터가 돌아오기까지 좀 숨 참고 기다리면은 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 방법 바꾸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실 그림으로 보고 저희가 말로 하기엔 쉬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곡선에서 떨어질 때 치고 올라갈 때 빠지고 이 치빠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반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빠졌을 때 이제 기다려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제 자율주행이 올랐어요. 자율주행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여기서도 뭐 장기로 볼 게 있을 거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전략을 좀 주시면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좀 더 빨리 오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쪽이 워낙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하단부에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역배열해서 이제 밀어버리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제 은근히 이제 N자형 파동을 타고 있는 또 생각보다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근데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를 계속 내뿜기에는 재료의 지속성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자율주행도 저도 자율주행 그 차를 이제 기능을 쓰고 가끔 이제 쓰는데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라만 이게 아직 이제 미완성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기사가 이제 어제 좀 강한 시세가 나왔고 오늘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추가적으로 상한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남성이나 혹은 이제 모트렉스 같은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하게 되면은 남성과 모트렉스 두 종목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고 오늘 뭐 시초에 갭이 엄청나게 뜨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도 돌아 각각 그 곡선 이제 그래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요즘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번 시세가 좀 나오고 한참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좀 물리신 분들 혹은 이제 기존에 최근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오늘 내일 정도에 마무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연히 이제 섹터로 거의 모든 기운이 조금 모이면서 약간 주도주 느낌이 나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심권역에 들어갈 것으로 일단 판단을 주셨고 그들 종목에 대해서 단기 시세가 나온다면 또 잘 이용해서 이익을 짧게 치고 나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할게요. 다음 섹터는 치고 빠지는 이런 섹터가 아니라 조금 잘 자리 잡고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섹터로 많이들 인식하죠. 통신주입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저희가 되게 정중하게 카톡을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왕 이렇게 올랐어? 막 이랬거든요. KT가 야금야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다 이제 베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많이 오르냐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은 존재를 합니다. 뭐 KT나 SK 같은 경우 뭐 양자 쪽으로도 혹은 이제 다른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꽤나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LG U+도 마찬가지로 뭐 B2B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주의 매력도는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이다와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존재한다 두 가지가 있고 사실 주가 탄력성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빠졌던 부분들을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제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엄청나게 기대해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드리겠고요. 이제 연말이 또 곳에 또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9월로 진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서 사전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지만 이제 높은 고환율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보통 통신주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또 혹시나 이제 환율이 높았다가 떨어질까 봐 혹시나 이제 탈출 러시를 감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도 섹터로 잡기나 혹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칩바가 아니라 좀 이제 무겁게 갖고 가실 분들은 지금 자리도 굉장히 괜찮습니다만 사실상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미하신다라고 하면 자리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불리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조금 긴 시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케이인 거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KT 정도로만 지금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장비는 어때요? 8월 24일에 솔리드랑 오이솔루션 또 HFR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까 그 딱지가 너무 대놓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름 딱지를 붙여주시는. 네, 뭐 지난주에 코멘트 드렸는데 저는 이 두 종목 같은 게 사실 5G 관련된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자 쪽 엮여가지고 조금 이제 관련해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솔리드가 최근 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인데 윗꼬리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와 통신 장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이라고 하면 자율주행에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제 꽤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났습니다. 하지만 또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떼서 보죠. 로봇이라던가 뭐 자동화 장비 쪽 관련 부품 혹은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쪽 이런 걸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분류를 아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대응해봐도 괜찮은 종목군 있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상 장점과 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이제 분명히 먹거리에는 확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제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사실상 이제 대기업을 이제 서포트 해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정말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그럼에도 sek터 자체가 워낙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재평가 받으면 사실 포스코 DX도 여전히 이제 몇 년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그냥 이제 간다 안 간다 이제 이런 액션들만 나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올랐던 것처럼 이제 당장의 시세 분출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 혹은 이제 사실상 지금 기업들이 뭐 스마트 공장을 엄청나게 늘리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고서는 여전히 뭐 매력적인 섹터임엔 맞으나 구조적인 성장을 다 같이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개별주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뭐 시간의 거리에서 SM코어가 관련해서 조금 상승을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사실상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 순수하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는 지금 아까 이제 간단 코멘트 들었던 나왔던 티라유텍이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물량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 상승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각 섹터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것 같기보다는 이제 기업 IR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새로운 비전이 나왔었을 때 그때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성장보다는 개별주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액션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여전히 포스코 DX가 매력적이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코멘트 드리면서 어느덧 전고점을 이제 다 돌파를 해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6만 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미 포스코 DX로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략 주신 이후에 8월 24일에 다시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 사이에 포스코 DX는 지주를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25%. 여전히 그런데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셨네요. 단기간에 3개월 사이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좋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스토리를 좋아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창 보니까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전략은요? 저도 현대 쪽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차만 조금 지지부진하지 사실 이제 굉장히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현대 오토에버, 현대 무벡스 두 종목은 제가 이제 굉장히 마찬가지로 무벡스. 이제 무벡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납니다. 무벡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도 될 만한 구간입니다만 사실상 현대 그룹주들이 보시면 현대차에 좀 종속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영업이 뭐
급등하는 그런 액션들은 많이 안 나고 오히려 현대차가 그 영업이익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서 스토리를 쓰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종목은 그래도 부담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차트에만 빠져도 안 되고 이 스토리에만 빠져도 안 되고 그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걸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챙기시고요. 이제 집마스픽 가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이야기네요. 9월 1일 본격 시행 관련주 주목하자. 비대면 진료 그 관련주도 막 몇 개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사실상 뭐 섹터가 굉장히 좁고요. 그다음에 네. 종목도 몇 개 없긴 한데 이제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 긋고 줄 긋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에 더해서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체크만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뭐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런 재료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9월 1일 당장 내일인데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죠. 유비케어와 인성정보 두 종목 코멘트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한 10% 정도 이제 딱 이제 그 정도 가져가기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긍정의 코멘트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성정보, 유비케어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전략 체크해 가도록 하죠. 자,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